사업단 연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장 신채민입니다. 우선 신의료기술평가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재 개발하고 계신 의료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혁신의료기술평가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의료기술평가 제도입니다.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는 2007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새로운 의료기술을 등재할 경우에는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학회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의료기술을 건강보험에 등재를 했는데요. 많은 부분 이해관계가 이제 충돌하다 보니까 평가의 객관성이라든지 공정성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해외 사례들을 조금 벤치마킹하고 내부적으로 조금 복지부에서 논의를 거쳐서 신의료기술 평가 제도를 정식으로 출범하게 됐습니다. 신의료기술 평가 제도는 우선 체계적 문헌고찰이라는 객관적인 방법론을 근거로 해서 전문가, 자문과 학회 의견을 받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수기 과정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합리적인 제도입니다. 신의료기술평가 제도의 대상은 건강보험에 등재되지 않는 새로운 의료행위입니다. 새로운 의료행위가 보편적인 진료 환경에서 사용될 만큼 임상적인 안전성 및 유효성을 갖추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말씀드린 대로 체계적 문헌고찰이라는 방법론에다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수기 과정을 포함해서 저희가 심층 검토한 다음에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급여든 비급여든 일괄적으로 의료행위의 안전성, 유효성을 평가한 다음에 등재를 해서 비급여도 국가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랑 달리 모든 새로운 의료기술은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입니다. 의료법 53조를 보시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등재되지 않은 의료기술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의료행위를 등재하고자 할 때에는 신의료기술평가고시를 가지고 신청을 해야지 이제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이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이냐, 어떤 것이 새로운 의료행위냐,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 기존에 등재되지 않은 의료기술과 사용 대상, 사용 목적 및 방법이 변경된 경우에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 같은 경우에는 수술 경로가 변경된 경우, 그리고 외과적 수술에서 중재적 기법으로 변경된 경우, 그리고 수술 절차가 변경된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안전성, 유효성이 바뀔 개연성이 높아서 평가 대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에너지원이 변경된 경우, 고주파에서 레이저로 변경된 경우 등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속평가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빠른 속도로 평가를 해서 결과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방법이 미세하게 변경된 경우, 예를 들어서 레이저 종류가 변경된 경우, 아니면 기존 기술의 시술 방법이 일부 추가된 경우, 아니면 수기요법이 자동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 기술로 처리를 해서 평가하지 않고 기존 수가를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제 체외 진단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기존 기술이냐, 어떤 부분이 이제 신의료기술 대상이냐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은 저희 이제 규정에 또 상세하게 지침을 기재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가 많은 부분 기존 기술에 포함될 수 있도록 체외 진단 카테고리를 통합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저희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에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장 도입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부분 오해도 있으시고 해서 따로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새로운 의료기기를 개발을 하면
먼저 식약처 허가를 받습니다. 식약처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심사평가원에서 기존 기술인지 여부를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으신 후에 요양급여 결정 신청을 심평원에 다시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 이제 기간의 단축이라든지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저희가 동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기기 허가, 신의료기술 평가 통합 운영의 경우에는 신의료기술 평가와 건강보험 등재를 건강보험 동시심사를 통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동시진행적인 제도를 통해서 작게는 30일에서 많게는 200일까지 기간을 단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 따로 저희 민원협력팀에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간의 신의료기술 평가 제도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부분 저희가 규제라고 이제 인식하시고 많은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가 2014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는 제도 개선을 해갖고 왔는데요. 우선 2014년도에는 저희가 신의료기술 평가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을 했습니다. 원스톱 서비스는 방금 말씀드린 통합심사랑 비슷한데요. 식약처 허가와 신의료기술 평가를 동시에 진행을 하는 건데 이때는 접수도 식약처랑 네카랑 따로 받고 결과도 따로 통보를 했습니다. 물론 자료는 공유를 했는데요. 많은 부분 의견의 불일치라든지 그런 조금 노이즈가 있어서 저희가 추후에 통합심사로 이제 변환을 해서 지금 통합심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는 통합심사 비율이 전 신청권의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평가 기간도 많이 단축을 했는데요. 기존의 360일에서 2015년도에 280일로 그리고 저희가 2019년도에는 250일로 단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체외진단 제품의 경우에는 140일로 단축을 시켜서 현재 체외진단 제품을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100일 전후로 해서 결과를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제도라고 있는데요.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제도는 신의료기술로 인정되지 못하고 연구 단계로 탈락한 의료기술에 대해서 저희가 국가 차원에서 진료와 임상 연구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진료는 비급여 진료가 가능하고요. 비급여 진료하시면서 이제 국고 지원 제한적 의료기술의 경우에는 저희가 임상 연구를 하실 수 있는 임상 연구 간호사비 그리고 이제 환자 검사비 그리고 연구 활동비를 일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년간 임상 현장에서 사용하실 수 있게 하고 3년 후 정식으로 신의료기술 평가를 해서 건강보험에 등재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신의료기술 평가 보험 등재 심사 동시 진행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2019년도부터는 또 추가적으로 혁신의료기술 별도 평가 트랙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만 있으면은 유효성에 대한 근거가 일부 부족하더라도 잠재 가치만으로 저희가 인정을 해드리고 최대 5년간 임상 현장에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 5년 후에 신의료기술 평가를 다시 평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도별 신청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7년에 저희 제도가 생성이 됐고요. 그 이후로 이제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등재되지 않은 기술들이 이제 신청되다 보니까 평가 건수가 많이 증가됐고요. 그 이후로 이제 조금 감소하다가 계속 2013년도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렵에 이제 많은 분들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또 그리고 또 떨어진 기술도 다시 평가를 할 수 있게 도와줘라 이런 의견이 많아서 13년, 14년에 많은 제도 개선을 하였고 그 이후로 이제 평가 건수가 안정돼서 지금은 연간 약 170건에서 160건 정도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의료기관과 비의료기관, 업계에서 신청을 하시고 계시고요. 거의 반반입니다. 비의료기관에서 53.5% 정도 신청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의료기관별로 볼 경우에는 이제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에서 대부분 신청을 하시고요. 비의료기관은 이제 업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별 신청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외진단 유전자 검사가 50.5%를 이제 차지하고 있고요. 처치 및 시술이 32.6%, 그리고 기타 검사가 예를 들어서 영상 검사라든지 이런 기타 검사가 15.4%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체외진단 유전자 검사 비율이 높다 보니까 영세한 업계에서 많은 이제 애로사항을 호소를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민원을 좀 받아들여서 2019년도에 체외진단 선진화 후평가를 런칭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은 감염병 분야의 시범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취지는 체외진단 검사의 경우에는 혈액이라든지 체액을 뽑아서 몸 밖에서 수행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저희가 일단은 팔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 있고요. 급여와 관련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선불 급여로 90%로 해서 인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한 건에 대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또 추가 민원이 있어서 범위를 시범 사업이 끝나면은 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그러면은 평가 결과가 어떻게 됐고 어떤 비율만큼 시장을 진입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가 결과 후에 기존 기술로 됐거나 아니면은 신의료 기술 평가로 인정된 것을 시장 진입이라고 보고 비율을 냈는데요. 약 62.4%가 이제 그 기존 기술이거나 신의료 기술로 인정돼서 시장에 진입을 하셨고요. 나머지 37.8% 정도가 시장 진입을 이제 못하는 의료기술로 분류를 했습니다. 근데 이 비율을 보면은 나중에 이제 추가적으로 근거를 다시 생성을 하셔서 재신청을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지 않으면은 근거 쌓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저희가 제한적 의료기술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간단히 소개를 드렸는데 제한적 의료기술에 대해서는 저희가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하나는 국고가 지원되는 국고지원 제한적 의료기술이고 하나는 국고 미지원 제한적 의료기술입니다. 국고 지원인 경우에는 대체 기술이 없는 희귀 난치 질환에 대한 그런 치료법 또는 진단검사법으로 저희가 이제 비급여 외에도 환자 검사비 그리고 이제 연구 간호사비 그리고 연구 활동비들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으면서 이제 모니터링 비용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정기 점검을 가서 연구가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환자 위해 반응은 없는지 오디트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형태의 국고 미지원 제한적 의료기술이 있는데요. 국고 미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체 기술도 있고 그리고 희귀 질환도 아니지만 연구자의 그런 니즈가 강할 때에는 저희가 별다른 지원은 못 해드리고 있지만 이제 비급여를 받으면서 이제 근거를 쌓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 비용이라든지 그리고 오디트는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활성화되어서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제 근거가 재창출돼서 저희 신의료 기술 평가를 많은 부분들이 통과를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신의료 기술 평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의료 기술 평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계적 문헌 고찰이라는 객관적인 방법과 신의료 기술 평가위원회의 수기 과정이라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정된다고 했는데요. 오늘 슬라이드에는 제시를 하지 않았지만 신의료 기술 평가에는 전문평가위원회 풀이 있습니다. 총 1200분의 국내에서 내놓으라 하는 각 분야의 임상 전문가, 그리고 의공학 전문가, 그리고 이제 그 윤리 전문가, 방법론 전문가들이 이제 모여 계신 풀인데요. 저희가 매년 업데이트도 하고 있고요. 각 학회에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제 그 신청권이 들어오게 되면은 저희 신의료 기술 평가위원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 평가를 할지 말지, 그리고 만약에 평가를 한다면 어떤 소위원회를 구성할지 소위원회 구성 멤버까지 정해주시고 계십니다. 소위원회는 10인 이내의 멤버로 구성이 되는데요. 각 분야별 임상 전문가 그리고 이제 근거 기반 전문가 분들이 모이셔서 신의료 기술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산하에는요, 약 1200분의 전문가 풀이 있습니다. 각 임상 전문가 학회, 그리고 이제 예방의학회, 그리고 이제 방법론 전문가 학회에서 추천받은 그런 전문가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분들이 신의료기술 평가가 접수돼서 이제 평가할 때 소위원회로 구성되어서 연구 계획서 작성부터 나중에 문헌의 질평가, 그리고 결과 합성, 결과 보고까지 다 이제 참여하셔갖고 연구 결과를 도출을 하십니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도출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 상정이 되고 거기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체계적 문헌 고찰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 문헌 고찰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보건의료 의사결정의 툴인데요. 이제 요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리뷰와 틀리게 포괄성, 그리고 바이어스가 없고 제한성이 있습니다. 우선 체계적 문헌 고찰을 하려고 하면은 평가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평가 계획을 수립할 때 피코라고 해서 페이션트와 인터벤션, 그리고 컴패레이터, 그리고 아웃컴을 정하게 됩니다. 이 평가 계획서에서 피코가 정해지게 되면은 그 피코에 대한 전 세계 문헌을 저희 연구진들,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님들이 검색을 하십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기 때문에 이제 포괄성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의학 문헌 데이터베이스를 다 저희가 검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괄성이 있고, 그 다음에 최소 2명 이상의 연구자가 정해진 방법론대로 이제 그 검색을 하고 연구를 수행하다 보니까 이제 연구자의 의지가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치우침이 없고요. 그 다음에 사전에 설정한 평가 전략에 따라서 연구를 수행하기 때문에 누구나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현성이 있는 방법론이라고 하겠습니다. 옆에는 저희가 근거의 수준 피라미드를 제시를 했는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체계적 문헌 고찰, 그리고 메타 분석은 이제 근거의 수준이 가장 높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의료 기술 인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제 업계에서, 그리고 많은 민원인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데, 신의료 기술 평가를 받으려면 논문이 2편 있어야 된다. 어떤 분들은 3편 있어야 된다. 어떤 분들은 이제 임팩트 팩터가 높은 SCI만 인정해 준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는 이제 신의료 기술 평가할 때 말씀드린 대로 퍼블리시된 이제 논문, 피어 리뷰된 논문도 검색하지만 임상 시험을 하신 임상 시험 결과 보고서도 저희가 최근에는 참고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종합적인 문헌, 그리고 관련 의학 교과서, 가이드라인까지 다 이제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아무리 많은 문헌이 있더라도 근거의 수준이 낮거나, 그리고 근거의 양이 작고, 그 다음에 연구 결과가 일관적이지 않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 이제 위원회에서 긍정적으로 평가가 안 됩니다. 그래서 문헌이 적더라도 일관된 긍정적인 결과가 보고돼야지 이제 통과할 가능성이 높고요. 문헌의 편수는 저희는 보지 않습니다. 진단검사 같은 경우에는 문헌 한 편만 있어도 평가되는 경우가 많고요. 얼마나 연구 설계가 잘 되었는지, 그리고 이제 그 신빙성이 있는지, 신뢰성이 높은지 등을 고려를 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비교자가 우선 있어야 되고요. 많은 국내 임상 문헌을 보게 되면은 적절한 비교자나 적절한 아웃컴 지표를 내지 않고 이제 도출한 결과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배제될 수도 있고 이제 그냥 참고로만 활용되고 결과에 넣지를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사전에 저희랑 조금 상담을 하시면은 저희가 연구할 때부터 아웃컴 지표도 설정해 드리고 비교자도 설정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대상자 수가 충분해야 됩니다. 대상자 수가 너무 적으면은 그걸 가지고 일반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식약처 허가랑 신의료 기술 평가의 차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다양한 케이스가 있긴 한데요. 많은 부분 이제 오해하시고 계시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조금 알기 쉽게 저희가 PPT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식약처 인허가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의 제품 평가입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자체의 생물학적 안전성, 그 다음에 기기의 성능, 물리학적 특성 등을 이제 식약처에서 보고 계시고요. 신의료기술 평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기가 적용되는 의료행위에 대한 임상적 안전성, 유효성입니다. 그리고 특히 보편적인 진료 환경에서 사용됐을 때 얼마나 안전하고 유효한지를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문헌적 베이스로 이제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예를 하나 들었는데요. 요건은 저항성 고혈압 환자에서 카테터를 이용한 신장신경 차단술입니다. 고혈압 약물을 복용해도 조절되지 않는 저항성 고혈압 환자에서 이제 전극을 이용해서 신장신경을 불활성화시켜서 혈압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 인허가를 받은 대상이 범용 전기 수술기입니다. 범용 전기 수술기를 허가를 냈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한 기술 문서 그리고 각종 시험 성적서를 식약처 심사관님이 검토를 하셨고요. 검토 내용은 물리화학적으로 안정적인지, 그리고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 결과, 그리고 성능에 관한 자료, 그리고 전극 뒤틀림 시험 등을 이제 검토를 하셨습니다. 반면에 신의료기술 평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기기를 평가한 게 아니고 저항성 고혈압 환자에서 카테터를 이용한 신장신경 차단술이 안전하고 유효한지를 검토를 했고, 이 내용은 관련 임상 문헌 및 관련 의학 교과서, 가이드라인을 내카에서 내카 연구진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소위원회 멤버들이 검토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료행위가 안전한지, 시술 관련 합병증은 없는지, 그리고 혈압 감소가 정말 보이는지, 약물 사용량이 변화했는지, 삶의 질이 변화했는지 등을 저희가 지표로 설정을 해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게 보면 이제 가장 이해를 하기 쉬우시고요. 물론 이제 애매모호한 영역들도 있습니다. 그 의료기기이긴 한데 이제 기기보다 이제 행위적인 측면이 조금 강해서 그런 조금 경계선상에 있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식약처와 저희랑 조금 논의를 해서 많은 부분 저희가 불필요한 부분 보지 않도록 하려고 항상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의료기술 평가 인정 후에 어떻게 이제 절차가 진행되는지 많은 부분들이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우선 신의료기술 안전성, 유효성 고시가 나게 됩니다. 고시가 나면은 이 고시를 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일단 비급여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비급여로 사용이 가능하시고 30일 이내에 요양급여 결정 신청을 심평원에 하십니다. 그러면 심평원에서 이제 100일 이내에 결정 고시를 이제 내드립니다. 급여가 될지 비급여가 될지 예비급여가 될지, 예비급여가 되면 얼마만큼이 본인 부담이고 얼마만큼의 가격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는데요. 요건은 나중에 이제 심평원 관계자가 추후에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혁신의료기술 별도 평가 트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의료기술 별도 평가는 많은 혁신 의료기술이 임상 근거를 축적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임상 근거가 부족을 하더라도 안전성만 있으면은 잠재 가치를 인정을 해서 저희가 일단 통과시켜 드리고 5년 후에 다시 신의료기술 평가를 해서 정식으로 보험 등재가 되는 방향으로 도와드리려고 런칭한 그런 제도입니다. 2018년도에 저희가 자체 기획 연구를 수행을 했고요. 2019년도 3월부터 런칭을 했는데요. 평가 대상은 인공지능, 3D, 그리고 로봇, 이렇게 이제 혁신 첨단적인 그런 의료기술이 대상이 되겠고요. 저희가 작년부터는 디지털 치료들, 그리고 정밀의료, 그리고 재생의료까지 그 분야를 확대를 하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는 문헌평가를 통해서 안전성, 유효성을 검토하는 것을 가치평가라는 것을 추가를 했고, 유효성이 없어도 잠재적 가치가 있을 때에는 저희가 혁신의료기술로 인정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위원회는 기존의 의료인 중심의 평가위원회에서 저희가 환자, 시민단체 관계자를 조금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첨단 의료기술 전문가도 보강을 해서 대상 심의부터, 그리고 나중에 소위원회에서 이런 분들이 정말 이제 제대로 만든 의료기술인지, 혁신적인지, 그리고 가치가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혁신 의료기술이란 말씀드린 대로 유효성에 대해서 가치는 불분명하지만 잠재적 가치가 있는 의료기술이 그 대상이 될 수 있겠고요. 저희 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하실 때 잠재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시면서 혁신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게 되면은 혁신 의료기술이 신청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말씀 주신 대로 혁신 의료기술 대상 여부를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15인으로 구성된 대상 여부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대상을 이제 통과를 시키고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 2개의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요. 안전성 유효성 평가 소위원회와 잠재성 가치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안전성 유효성, 한쪽에서는 잠재 가치를 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 상정을 하게 됩니다. 혁신 의료기술로 인정이 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 고시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료기술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기간 동안 어떤 사용 목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제 이게 혁신이 인정됐는지 복지부 고시가 나가게 되겠고요. 그런 이제 고시가 나간 후에 혁신 의료기술이 실시되고 5년 정도 후에 다시 재평가가 실시됩니다. 그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대상 심의 선정 기준은 해당 기술이 맞춤형 의료기술인지, 그리고 혁신 첨단 의료기술을 사용을 했는지,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지, 그리고 대체 기술이 존재하는 기술인지 안 존재하는 기술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또 같이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환자 중심 기술인지, 그리고 얼마나 이제 그 의료 결과를 향상을 했는지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에서 통과가 되면은 그 다음에 잠재가치 평가를 하는데요. 혁신 의료기술 잠재가치 평가 기준은 총 8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질병의 중요성, 그리고 질병의 희귀성, 그리고 이제 대체 기술의 유무, 그리고 환자의 삶의 질을 얼마큼 개선시켰는지, 그리고 남용 가능성은 없는지, 그리고 기술이 얼마나 혁신적인지 등을 통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항목은 민원인들께서 제출하신 자료도 검토를 하지만 저희가 또 나름대로 전 세계의 문헌을 또 검색을 해서 저희가 이제 리포트를 충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제시한 의견, 그리고 또 저희의 이제 연구 결과 그런 내용을 같이 해서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신의료기술 평가위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혁신 의료기술 실시에 관한 절차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혁신 의료기술로 인정돼서 보건복지부 고시가 나간 뒤에 관련 신청자가 이제 실시기관을 모집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연구계획서를 같이 제출을 하게 되겠고, 이 연구계획서에 대해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피험자 수가 적절한지, 남용의 소지는 없는지, 그대로 연구가 되었을 때 나중에 그 완성도 높은 연구가 도출될 수 있는지 등을 검토를 하고 인정을 해주시는데요. 이렇게 해서 인정해서 실시기관에서 수행이 될 때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을 심평원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진료 목적과 저희가 연구 목적으로 같이 인정을 해드리는데 연구 목적은 안 하고 진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건 아닌지, 남용되는 건 아닌지, 제대로 환자 보호가 되고 있는 건지 등등을 같이 종합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게 되면은 최종 보고서를 받고 저희가 신의료기술 평가를 다시 수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혁신의료기술 같은 경우에도 건강보험 선별급여로 인정이 돼서 이제 급여로 활용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 관계 부처가 이제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근거 창출을 할 때 이제 그 관련 근거는 이제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규칙, 그리고 혁신의료기술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을 이제 참고를 하셔서 근거 창출을 하시게 되면 되겠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진료 목적으로도 인정을 해드리지만 연구 목적이기 때문에 IRB를 반드시 득해야 되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서만 이제 그 범위 안에서만 실시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다가 간단하게 이제 이게 모든 거를 커버를 할 수 없지만 이제 개발자 그리고 산업계에서 개발을 하실 때 이제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넣었습니다. 저희 혁신 의료기술은 환자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만든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잠재성 평가할 때 개발 의도를 파악을 합니다. 정말 환자의 임상적 안전성 및 유효성 개선을 목적으로 만든 기술인지 아니면 개발자의 이윤 추구만을 위한 기술인지 효과가 없으면은 가격만 비싸고 효과가 없으면은 저희가 인정을 안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나중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연구자 컨설팅을 할 때 최대한 개발 과정에서 환자의 가치를 좀 고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근거를 생성할 때 환자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지표를 설정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 자료도 조사해드리고 자문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신청을 하실 때 이제 환자에게 미칠 수 있는 그런 영향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기술인지에 대해서 충실하게 신청서에 기술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참고를 해서 저희 또 따로의 리포트를 작성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최대한 반영해서 저희가 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내카에서 이제 맞춤형 컨설팅을 계속 해오고 있고 이런 부분 범부처 사업단하고도 같이 협업을 해서 이제 지원해 드릴 건데요. 이런 부분 다 전액 무료니까 많이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시니로기스 평가와 관련된 지원 서비스 어떤 부분을 저희가 범부처 사업단과 협력해서 지원해 드릴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시니로기스 평가와 관련된 지원 서비스 어떤 부분을 저희가 범부처 사업단과 협력해서 지원해 드릴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주기적 맞춤형 컨설팅입니다. 그래서 개발 단계 그리고 시니로기스 평가 신청 바로 전에 그리고 신청한 후에 그리고 나중에 이제 탈락하셨을 때 저희가 계속 맞춤형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만약에 신청하시기 전에는 어떤 부분을 공략하면 좋은지, 어느 기술, 어떤 사용 목적으로 신청하면 좋을지 프리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 진행 중에는 어떻게 이제 소위원회 할 때 소위원회 위원님들을 상대로 해서 민원인들께서 의견 진술을 하시면 좋은지 의견 진술 전략도 저희가 세워드리고 있고요. 평가 후에는 어떤 부분이 모자라서 떨어졌는지 그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어떤 부분을 보완하면 나중에 이제 통과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심층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드리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문헌 검색 지원 서비스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연구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까 내가 개발하고 있는 의료기술과 유사한 의료기술이 해외에 있는지, 해외에 있으면 얼마만큼의 임상 근거가 창출됐는지 궁금해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가 전 세계 문헌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검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신의로를 신청을 하시면은 전 세계 문헌이 많기 때문에 통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관련 근거가 없어서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요. 조금 연구 인프라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그 교육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헌 검색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또 전문도 확보를 해서 또 서비스로 드리고 있고요. 그런 부분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가장 이제 중요한 자문 서비스가 있는데 임상시험 계획서 자문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이제 업계에서 그리고 의료계에서 이제 신의로기술 신청을 받으시려고 임상시험 계획서는 작성을 하셨는데 정말 잘 작성된 것인지 검증이 필요하실 때는 저희한테 갖고 오시면 저희가 국내에 유명한 그리고 또 신의로기술 평가에 참여하시는 근거 기반 그리고 관련 임상 전문가분들한테 자문을 요청을 합니다. 보통 한 10분한테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그분들이 임상시험 계획서를 보시고 이제 아웃컴 지표 설정부터 그리고 이제 예수 설정 그리고 이제 그 팔로업 기간 등등을 고려를 다 하셔갖고 이제 바람직한 임상시험 방향에 대해서 자문 주시면 그걸 저희가 종합해서 민원인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또 범부처 사업단하고 최대한 조금 더 활성화를 더 시켜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네카의 민원 담당 부서입니다. 평가사업 협력팀이고요. 아래 번호나 이제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유선 상담, 그리고 온라인 상담, 그리고 대면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입니다. 저희 홈페이지 방문을 하시면은 제가 말한 거 이상으로 더 많은 정보가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신의료기술평가 A2G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신청부터 나중에 결과 후에 어떻게 이제 이거를 신청을 하고 활용을 할지에 대해서, 그리고 떨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떤 방법, 어떤 제도를 활용할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신의료기술 평가 사례집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례집을 보시면 다양한 유형별로 어떻게 붙었는지, 어떻게 떨어졌는지, 왜 떨어졌고 왜 붙었는지, 어떻게 임상시험을 치밀하게 했는지 등등을 예시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그런 연구 결과가 나중에 좋은 성과를 맺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